안녕하세요. 누구나 모여 무슨 이야기든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나무의자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무의자입니다. 오늘 정말 오랜만에 여러분께 다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은데요. 오랫동안 기다렸던 알렉스 다시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알렉스. 네, 안녕하세요. 왜 웃으세요? 잠시 한국을 떠나 있다가 다시 돌아오셨는데요. 그래서 방송이 좀 중간에 멈췄던 점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도 우리의 건강방송은 오늘도 계속 진행됩니다. 죄송합니다. 그동안 어디 갔다 오셨어요? 저는 한동안 중국에 있었어요. 중국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궁금한데. 네, 중국에서는 처음에는 육신적인 질병을 보다가 지금은 영적인 질병 쪽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동의보감하고도 연결이 되나요? 동의보감하고도 연결이 되죠. 제 직업이 의사니까 어디를 가든 저는 의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동의보감으로 육신의 질병을 치유했다면 지금은 영적인 부분으로 치유하는 부분을 지금 실천하고 계시는 건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 한의에서 가장 장점이라고 해야 되는 부분이 저는 진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확한 진단이 되어져야 그 다음에 정확한 치료가 되어집니다. 영적인 부분, 우리가 흔히 정신질환이라고 하는 부분조차도 진단 자체가 되어지지 않아서 진단이 보이는 현상을 보는 것으로 진단으로 국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 육신이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진단이 있어야 정확한 치료가 되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신의 질병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우리 정신과 육체가 떨어져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육신의 질병이 들면 정신의 질병도 찾아오고요. 육신이 먼저 아프고 정신의 질병이 오는 건가요? 정신의 질병이 먼저 오고 정신은 표현되지 않으니까 정신의 질병이 먼저 오고 육신에서 증상을 내가 느끼는 건가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육신의 질병은 아프다라는 개념으로 통증의 호소가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그렇죠. 아픈 거.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정신적인 질병은 티가 안 나서 굉장히 오랫동안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는 인정하고 싶지 않아. 그래서 이렇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 정신의 질병이 온 다음에 육신이 질병이 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아, 그래서 정신의 문제가 먼저 느껴졌을 때 육신으로 어디가 딱히 아프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 그건 극단적인 표현인 것 같고 실제로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육신의 통증을 호소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아, 아프긴 한데 검사상으로는 어디가 딱히 아프다 이런 게 안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장기간 지속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로 아파요. 검사 결과로도 나오고요? 네. 보통 우리가 병원을 가게 되면 검사를 해서 안 나오면 정신과로 트랜스퍼를 하거든요. 아, 정신과. 정신에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쉽게 말하면 뭐 과민성이다. 그렇죠. 여러 가지 병명이 많습니다. 그런데 순서를 보면 정신의 문제가 먼저 오고 그리고 나서 육신의 문제가 옵니다. 인정은 해야 되는데 큰 사고를 당해서 누워 있다가 보면 정신이 좀 약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경우, 그런 특별한 경우 빼고는 대부분 육신의 질병이 왔다라고 하면 내 정신에도 병이 들었구나 라고 인정을 하시고 같이 치료하시는 게 옳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의에서도 근본적인 진단이 중요하다 말씀 계속 강조하셨었는데 근본을 찾다 정신의 부분까지도 더 연구를 하셨다고 보면 되겠네요. 근본 문제에 대한 원인을 찾고 싶어하는 왜냐하면은 모든 의사분들이 똑같이 느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치료를 하다 보면 분명히 한계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해결 안 되는 어떤 부분이 분명히 부딪히게 돼요. 환자도 그러고 의사도 그러고. 그리고 이 원인이 단순히 질병이 발생된 곳의 문제가 아니라 원인이 다른 곳에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의에서도 칠정이라 그래서 맞아요. 지난번에도 칠정에 대한 감정에 대한 이야기도 나눠주셨어요. 우리가 말하는 스트레스를 한의에서는 칠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질병의 근본은 칠정이라고 말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칠정 가지고도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왜냐하면은 이 감정을 어떻게 조절할 것인가. 그 조절 부분에 대해서는 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감정이 왜 생기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답이 없다 보니까 계속 당하게 되는 거죠. 저 어렸을 때 명절 되면 가족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아닌 큰 집, 뭐 작은 집, 고모, 모든 가족이 다 모이면 꼭 제가 체했어요. 그럴 때 보면 이렇게 자랑을 하시는 거죠. 큰 집 오빠는 지금 의사이신데 오빠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상을 받고 작은 집 동생은 너무 무용을 잘해서 또 상을 받고 칭찬을 하는데 딱히 나는 그런 칭찬을 받지 못하는 부분? 왠지 그냥 기분 나쁜 거? 그런 것 때문에 많이 체했던 경험이 있었어요. 많은 아이들이 제가 본 많은 환자들 대부분 이제 욕심이 좀 많잖아요. 그러면 위장의 문제가 많이 와요. 어렸을 때부터 부모에 의해서 잘못된 식습관이 형성이 된 아이들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위장이 부드러운 상태이기 때문에 먹이지 말아야 될 것을 너무 빨리 먹인다든지 체질에 맞지 않게 다 좋다고 하니까 그냥 막 먹인다든지 그래서 이제 위장 자체가 약해진 사람들도 있고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부분 감정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장기 중에 하나가 위장이죠. 한의에서는 감정을 컨트롤하는 곳이 간이라고 보거든요. 근데 간이 가장 먼저 치고 들어가는 곳이 위장이에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위장이 딱 굳어요. 안 움직이는 거죠. 굳는다는 게. 그래서 밥을 먹을 때 소화가 안 돼요. 그리고 위장이 소화가 잘 안 되면 이 소화 안 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몸은 혈액을 몽땅 위장에다 보냅니다. 일을 해야 되니까. 예, 산소 공급을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몽롱해지고 호흡 곤란이 오기도 하고 답답한 증상이 생깁니다. 그 이유가 이제 뇌에 산소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가 앞전에 소화에 대해서 명절 증후군 그리고 소화가 잘 되는 약재 이런 설명도 해주셨는데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부분으로 우리 건강에 도움을 주실 건가요? 요즘에 이제 사회가 발전하다 보니까 육신적인 먹고 사는 문제들이 좀 많이 해결이 됐다고 보지 않습니까? 아주 풍요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문제에 많이 더 치중이 되어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맞아요. 먹고 살기 바쁠 때는 정신에 관심을 가질 시간이 없어요. 당장 먹어야 되니까. 예, 그런데 사회가 풍요로워지면 좀 한가해지니까 쓸데없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고 사람들은 말을 하는데 쓸데없는 것에 잡혀 산다고 육신이 바쁘면 그런 생각도 안 든다라고 바쁜 세대를 살아오셨던 어르신들이 하신 말씀인데 그분들이 살았던 시간을 지금 젊은 애들한테는 강요할 수가 없잖아요. 이미 환경이 달라졌기 때문에 현실은 이미 정신적인 문제에 많이 시달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신적인 문제가 육신의 질병을 초래합니다. 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분이 나쁘고 내 욕심이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을 때 바로 치고 들어가는 게 위장이거든요. 저는 위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우리 몸의 정중앙에 있고 항상 하루 3끼, 2끼 이렇게 먹어야지만이 그리고 위장이 활동을 잘 해야지만이 우리가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위장이 고장이 나면 육신적인 질병도 오지만 정신적으로도 질병이 되게 많이 와요. 그래서 위장이 체하게 되면 바로 올라오는 게 호흡곤란이고요. 그 상태에서 비행기 타잖아요. 그러면은 졸도까지 해요. 저는 이렇게 자동차를 타고 가거나 이래서 멀미를 좀 많이 해요. 그래서 보면 바로 이제 울렁울렁 거리고 모든 피가 안 통하고 그리고 머리가 너무 아프고 그래서 제가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는 억지로 잠을 자는 그런 응급처치를 제가 하거든요. 자야 돼. 막 이렇게 하품 나오고. 네, 그렇죠. 그럴 때는 이제 저희는 시음호흡을
하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위장 운동을 억지로라도 시켜줍니다. 왜냐면은 방금 말씀하신 그 증상 자체가 다 체했을 때 나오는 증상이에요. 그게 피가 몰리는 증상이라는 거군요. 네, 위장으로 한 곳에 몰리기 때문에 몸의 혈액순환 자체가 장애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공황장애예요. 네, 공황장애를 한번 검색해 봤어요. 그래서 공황장애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는데요. 공황장애란 심한 불안과 발작이 동반되는 다양한 신체의 증상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 내용은 좀 더 길지만. 네. 어디에 있든 무엇 하든 불안한 감정이 드는 거거든요. 공포스럽고. 그러니까 제가 처음 만난 공황장애 환자는 엘리베이터를 못 타요. 네, 불안해서. 호흡곤란이 올까 봐. 그런 친구였는데 저한테 왔을 때 제가 보니까 위장이 엄청 단단하게 굳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 공황장애 환자를 봤을 때는 저도 정신질환인가?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려고 했었는데 제가 내린 진단은 체했다는 거죠. 굉장히 단순하잖아요. 공황장애 하면은 굉장히 중증 같은데 위장이 체했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단순한 작업이 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공황장애 이러면 연예인들도 상당히 많은 연예인들도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들었어요. 스트레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두려움에 항상 떨어요. 이 두려움을 어떻게든 해소해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런데 두려움을 오게 만드는 그 과정 자체가 어떻게 오느냐가 되는 거죠. 언제 두려운가? 그렇죠. 안 두려우면 되잖아. 그렇죠. 그런데 보통 호흡곤란이 왔을 때 내가 죽으려나 보다. 뭐 이런 갑자기 불안한 생각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 안에 있을 때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폐쇄공포증인가 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니고 자기가 집에 있을 때도 갑자기 호흡곤란이 오면 자기도 모르게 너무 두려운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차를 타고 갈 때도 갑자기 호흡곤란이 와서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면 운전을 못하는 거죠. 장소에 불문하고 나타나는 증세예요. 예, 오픈된 공간이든 밀폐된 공간이든 자다가도 갑자기 숨이 막히잖아요. 그러면은 깨어나가지고 불안에 떠는 거예요. 그런 증상들을 가지고 다른 병원에 갔더니 증상이 공황장애증이 나온 거예요. 제 진단은 위장장애였거든요. 그래서 위장 치료했어요. 어떻게 결과는? 좋았죠. 단순히 체한 건데 공포가 와서 네. 여러 가지 오진을 하게 된 경우네요. 그런데 이제 공황장애라는 것은 보이는 현상에 대한 증상일 뿐이에요. 증상을 진단하게 되면 공황장애증이 될 수 있어요. 현상으로 나타나는 그 부분을 가지고 진단을 하는 것. 그렇죠. 그런데 원인은 위장이 체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이 위장이 체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아서예요. 위장이 안 움직이게 된 거네요. 예, 간이 공격해서 들어간 거죠. 감정이 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분이 나쁠 때 밥을 먹으면 체하는 거하고 똑같은 이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친구 같은 경우에는 만성 체증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오랫동안 체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특별히 체했다는 개념을 잘 몰라요. 그럼 오랫동안 감정이 안 좋았다는 거네요. 계속 화난 상태를 유지한 거죠. 어머. 그래서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먹어도 소화가 잘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위장에 큰 문제가 있을 거라고는 생각을 안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몸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는 계속 위장을 어떻게든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혈액을 계속 위장한테 보내요. 그러면 막힌 공간에 들어갔을 때 산소가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이라면 산소 부족을 못 느껴요. 그런데 안 그래도 뇌에서 느끼는 산소 공급량이 작은데 좀 작은 곳에 들어가니까 더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을지도 모르겠구나라는 불안감이 몰려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공황장애증이라 그래서 약만 먹잖아요. 네. 공황장애 불안한 감정을 없애기 위해서 신경안정제를 먹는다든지 그 약이 있어요. 이름은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향정신성 약품을 먹게 되면 순간 호르몬의 조절 작용에 의해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됨으로 인해 가지고 순간 안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원인 치료는 아니거든요. 증상만 없게 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그 원인을 알아서 치료를 해주면
몸이 알아서 산소 공급을 시켜줘요. 그래서 죽을까 걱정되는 상황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해소되고 아예 나타나지 않는 거죠. 네. 또 재밌는 케이스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환자분이 전화가 왔어요. 네. 공황장애증. 4년 동안 공황장애 약을 먹고 있었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 약을 미국 내에서도 최장기로 썼을 때도 40일 이상 쓰지 않거든요. 4년 동안 드셨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4년 동안 그 약을 먹었던 사람이에요. 한국에서는 그렇게 제가 그때 생각했을 땐 조금 무책임할 정도로 약을 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을 많이 먹였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약이 내성이 생깁니다. 중독이 된다는 거죠? 네. 중독이 돼서 양량이 점점점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약을 쓸 때도 일주일 간격으로 쓰고 최대 40일 이상은 쓰지 않는다가 원칙인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4년을 계속 그 약을 먹으면서 그러면 그 증상 외로 다른 증상들까지 더 있었겠는데요? 가장 많이 호소했던 것이 이제 부부관계 문제였어요. 부부? 왜냐면은 그 정신과 치료제 자체에서 약간 성기능 장애가 오거든요. 아. 예, 그래서 4년 동안 먹다 보니까 양량도 엄청나게 늘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성기능 장애에 상당한 문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 사이가 굉장히 문제가 많이 발생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든 이걸 좀 해소해보고 싶다. 그래서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문진으로 전화를 통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분도 역시 치증이에요. 아. 체질에 안 맞는 음식을 너무 장기간 좋아했어요. 나한테 안 맞으면 안 좋아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좋아합니다. 안 맞는데도 네. 그냥 좋다고 네. 먹어서 몸에 문제가 온 거네요. 그리고 또 과식하는 경우도 있고. 나 스트레스 받으면 과식 많이 해요. 네. 여튼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도 위장의 문제가 상당히 심각했어요.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원격 조정이라 그러는데 말로 전화로 자주 통화하면서 식습관을 관리하고 체크해 가면서 그분을 이제 양량을 점점 줄여갔어요. 그때는 그분이 약에 대해서 굉장히 공포스러워 했었기 때문에 약을 끊는 거에 대한? 아니요. 양량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아, 약이 늘어나고 있어서. 바로 끊어버리면 굉장히 금단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절해가면서 서서히 끊고 한 6개월에 걸쳐서 끊어가면서 이분을 이제 위장 관리를 하고 상태가 너무너무 좋아지셨어요. 그랬는데 기분이 좋다 보니까 동료들과 이렇게 아주 기분 좋게 과식을 하시게 된 거죠. 그러면 또 똑같은 증상이 다시 나타나서 더 응급해지지 않았을까요? 굉장히 불안해하셨어요. 아, 증상이 나타났어요? 네, 증상이 나타나서 그러니까 차가운 음식을 조심하라고 했었는데 한여름이다 보니까 너무 맛있게 과식을 하신 거죠. 차가운 음식으로? 네. 그래서 그분이 굉장히 불안해하시면서 예전에 먹었던 그 정신과 약을 다시 먹어도 되겠냐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자. 조금만 기다리면 된다라고 했는데 그 약을 먹었어요. 너무 불안하니까. 다시 자기가 옛날로 돌아가면 어떡하나라고 했는데 원격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처방한 대로 안 되면 좀 어렵죠. 어렵잖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분 말씀이 예전 먹었던 양량의 한 10분의 1 정도만. 아, 그래도 효과가 나타났나 보죠? 네, 효과가 나타나서 이게 안정이 됐다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서는 저는 이제 다시 한번 원격 조정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서 그분한테는 이제 충분히 아셨으니까 그러면은 혼자서 알아서 잘 조절하시라고 자기도 이제 최악이었던 상태와 그리고 자기의 질병의 원인이 공황장애가 아니라 위장 문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식습관 조절하시면서 위급할 때만 약을 조금 먹는 걸로 합의를 봤죠. 그렇게 끝이 나는 경우도 있었어요. 실제로 우리가 눈에 보일 때는 심각한 공황장애증, 정신질환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단순한 문제일 수 있어요. 원인 자체가. 그리고 그 치료가 근데 이것도 좀 재밌는 게 위장이라는 게 감정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곳이에요. 그래서 근심, 염려, 걱정, 불안, 욕심 이런 것들이 몰려오잖아요. 네. 그러면 체질에 맞게 위장이 딱 굳어버리거든요. 체질에 맞게 굳어요? 네, 체질에 맞게. 그게 어떤 말이지? 체질에 맞게 굳는다는 거는? 어떤 스타일의 근심, 염려를 하느냐에 따라 체질에 맞게 항상 위장이 고장이 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소화가 위장이 약한 사람이 있어요. 원래 약한 사람. 예, 그런 사람은 바로 알아요. 아, 위장 문제구나. 그래서 조절을 미리 하는데. 예. 그런데 위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 있어요. 쇠를 먹어도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가 될 것 같은 튼튼한 위장을 가지신 분들은 특히 젊은 분들이 그러지 않나요? 네, 그래서 위장 문제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그래서 이게 가다 보면 또 공황장애로 가는 경우도 있고 또 아주 위급한 상황을 만났을 때 정말 공포? 그렇죠. 정말 공포심이 몰려왔을 때 위장이 확 멈춰버려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공황장애증이 온 사람도 있어요. 숨이 못 쉬어지는. 네, 숨 막히는. 숨을 못 쉬는. 그런 상황이 생겼을 때는 위장 문제라는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아, 잘 먹고 잤는데 네. 소화가 밤사이 안 돼서 네. 호흡 곤란이 오는 거를 느꼈을 때 네. 다른 생각을 하는 거죠. 아무것도 안 먹고 잤는데도 그럴 수도 있어요. 위장이 멈춰버린 상태에서는. 너무 극도로 공포 상태에서 위장이 멈췄어요. 그러면은 밤새 안녕이 아니고 밤새 힘든 거죠. 일어났을 때는 공포 불안이 한꺼번에 몰려오니까. 그럴 때면 거의 악몽을 꿨겠어요. 잠을 숙면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의외로 저의 진단, 공황장애 진단은 간단해요. 그리고 그 치료 방법도 굉장히 간단해요. 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공황장애라는 것을 의외로 즐겨해요. 사실 지금 이제 즐겨한다라고 했던 그 내용이 공감 가는 게 뭐냐면 요즘 매스컴에서도 공황장애는 먹고 살기 힘든 사람한테 걸리는 병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하면 부잣집 외아들 그리고 정말 고위층의 그런 엘리트 집단의 직업을 가지신 분들 그리고 뭐 연예인들 진짜 호강에 쫓긴 사람들. 호강하시는 분들. 그래서 뭐 정말 부잣집의 자녀들. 알고 봤더니 이런 분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다. 이런 걸 매스컴에서 자주 봤고요. 일단 공황장애 있고 이러신 분들은 편의점 이런 데 일을 못 해요. 그러니까 정말 하루 벌어 하루 먹어야 될 사람들은 공황장애 있습니다. 이런 얘기 뭐 거의 못 들어봤어요. 열심히 움직이시니까. 위장을 튼튼하게 하는 방법은 운동이거든요. 아, 운동해서 피를 막 몸 전체로 순환? 우리 몸 중에서, 장기 중에서 가장 나중에 혈액이 공급되는 곳이 위장이에요. 가장 나중에 따뜻해지는 장기가 위장이에요. 아. 그래서 운동을 어지간히 해서는 위장이 안 따뜻해요. 그래서 놀고 먹는 사람들은 위장이 항상 약해요. 그래서 연결이 그렇게 되네요. 네. 그래서 열심히 몸을 움직이시는 분들은 사실은 위장장애, 공황장애 별로 없을 수 있습니다. 아, 이것도 일 얘긴 한데 선생님들 소화 불량 이러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제가 예전에 가구점을 오래 했잖아요. 거기에 오시는 선생님들 뭐 말씀 나누다 보면 식사도 엄청 빨리 하시고 그리고 뭐 위장이 안 좋으시다는 말씀도 좀 친해져서 보면 그런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스트레스 받아서 그럴까? 아이들 가리키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그건 체질인 것 같고 그분들이 공황장애가 안 걸리는 이유는 순전히 제 생각인데요. 말을 많이 해서 그럴 것 같아요. 소화를 잘 못 시키죠. 그렇죠. 소화는 안 돼. 스트레스를 받으시니까. 근데 그게 공황장애까지 안 가는 이유는 스트레스는 많이 받지만 공황장애까지 안 가는 이유는 뭐예요? 말을 많이 하세요. 많이 아이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계속 지식을 전달해야 되고. 그리고 선생님들 입장에서 내가 학생들한테 이야기할 때 학생 눈치 봐가면서 말씀하시는 선생님들 별로 못 봤어요. 거의 누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왕인데 스트레스 받을 일이 어디가 있어요. 말을 많이 하니까 스트레스가 풀려요. 받는 아이들이 스트레스 받죠. 학생들은 공황장애증이 있습니다. 학생들. 네, 그래서 제가 만난 몇 명의 공황장애 환자들은 당신이 위장 문제입니다라고 말했을 때 받아들이지 않는 환자들이 많았어요. 끝까지 자기는 공황장애라고 고집을 하더라고요. 왜 그럴까? 그게 즐기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 낫고 싶지 않은 건가? 그렇죠. 방법이 없어요. 그렇게 끝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단순하거든요. 진단 자체는. 그러면은 어떻게 기분 좋게 할 것이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를 안 받게 될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중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죠. 그게. 아, 궁금해집니다. 네,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깊이는.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공황 장애에 대한 이야기 의외로 단순한 부분에서 해결점이 있었네요. 오늘 말씀 전해주신 알렉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도 오늘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잘 꼭꼭 씹어서 소화하면서 기분 좋게 맛있는 음식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